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김경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한국 사회의 서열 중심 문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서열에 집착하는가, 서열을 이렇게 따지는가, 계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졸업식 날, 누가 상석에 앉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그 지역의 군수님하고 경찰서장이 그냥 체면 불구하고 학생들 앞에서 서로 다투고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 양반들은 왜 그런가. 근데, 성장하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그 다음에 특히 대학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서열에 민감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조금 좀 유별난 구석이 있는 것 같다. 뭐가 이걸 배태했고 또 어떤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게 계속 유지 존속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료도 모으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고민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 문제의 얼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고 뭔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좀 그동안 모았던 내용, 그 다음에 고민했던 부분 다 집대성해 가지고 한번 연구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6곡지인데, 처음에 문제 제기하고 마지막 맺은 말 상당히 이제 간단하게 짚고 나가는 내용인데, 이거 빼면은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서열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서열이 어떤 효용성을 갖는지,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서열 중심 문화를 배태한 게 뭐고, 그 다음에 지금껏 계속 이것이 유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봉착할 수 있는 서열 문화의 실제에 대해서 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교육학과에 이제 몸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서열 중심 문화가 어떤 교육적 유산을 남겼는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맺은 말로 강연을 가름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일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제 그렇고 사람 사는 곳에 서열이나 위계가 없는 것은 없죠. 어떤 사회건 서열이나 위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국 사회는 이 서열이나 위계가 사람들의 삶의 양상과 어떤 지향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열이나 위계가 좀 모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자주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동창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제 선배한테는 당연히 애를 차리고, 그런데 저는 이게 반말하고 하는 거 썩 그렇게 좀 제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이제 처음 보는 거다 말을 올리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얘기가 말씀 낮추십시오. 말씀 낮춰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한 거죠, 사실은. 당사자가. 불편하니까 말씀 낮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또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말을 올리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서열이나 유계를 상당히 중시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게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걸 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천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연구를 할 때 학문 경계를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연구를 하는 걸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이 서열 중심 문화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쪽에 사이언스나 네이처 같은 제가 저널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화 심리학, 뭐 사회 심리학 이런 걸 이제 폭넓게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역사도 좀 공부하면서 그래서 조금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거다. 바로 핵심은 이거다 생각했던 게 우리 말입니다. 한국어. 한국어의 어떤 좀비어 체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다 보니까 또 국어학도 또 조금 또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다양한 학문들을 섭렵하면서 이 연구를 이제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 연구에서 특별히 이제 좀 차별화시켰던 부분은 한국어의 어떤 좀비어 체계가 갖는 중요성, 이 서열 중심 문화에서. 그 다음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홍사 문화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변홍사 문화의 어떤 특성,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서열 중심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게 이제 제 지론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을 또 너무나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이 연령 중시 관행이죠. 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동네 놀이터 같은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서로 면식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놀러 왔다 이렇게 같이 놀게 되든지 그러면은 제일 첫 마디 던지는 게 몇 살?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나는 몇 살? 근데 되게 이제 자기가 나이가 조금 더 위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아서 애를 잘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이 만난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도 조금 말이 좀 엇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화나가지고 이제 그냥 아기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또 튀어나오는 말 가운데 민증 까자, 민증, 주민등록증 보고 누가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그걸 좀 보자.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연령을 중시하는 서열 관계 설정하는 데서 그런 사회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과 동물 세계에서 서열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효용이 어디에 있는가? 서열과 유계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서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겨진 특정 개체의 순서나 순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개체가 가진 상대적 가치, 그 다음에 권력,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위계는 특정 집합의 구성원들이 서열이나 등급에 따라 편제된 상태. 이거는 대개 피라미드 형태를 띠게 되죠.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 가지고 서열을 정한다는 것은 거의 이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화 심리학 쪽에서 수행된 연구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데, 그거 보면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서열을 파악하고 간파하는데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한 60여 쌍 가깝게 이렇게 3명씩 묶어가지고
예? 3명씩 묶어가지고, 그 서열을 서로 조금 이렇게 파악하겠는데, 50% 정도는 1분 내에 다, 서열을 서로 정하고, 나머지 50%도 5분 내에 다 서열을 정하는, 그런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흘낏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대부분 그 서열을 파악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서열을 되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는가? 하나는 이제 지배력이라는 거예요. 지배력. 이게 뭐냐면 덩치. 얼마나 그냥 덩치가 크냐. 신체의 어떤 사이즈. 그 다음에 완력. 힘이 얼마나 세냐. 요게 이제 지배력에 의해서 서열이 결정되고, 이거 상당히 좀 온초적인 그런 성격의 서열 결정이고, 동물 세계는 되게 그렇게 많이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문명화 될수록, 되게 인간 세계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문명화 될수록, 어떤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개체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얼마나 도움을 줬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서열이 높게 되는 거죠. 이 서열이 갖고 있는 그 효용성.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서열이 그 정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런 완력이나 아니면은 무슨 신체의 어떤 크게 이런 걸로 이제 막 그 서로 서열을 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분란이 발생하고 갈등이 분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유혈이 낭자한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그런 게 정해지면은 사회적 안정이 상대적으로 쉽게 유지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열이 높으면은 어떤 사회에서건 그 희소한 자원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높은 서열이 그런 게 있고, 그게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물 세계에서도 똑같이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사이언스에 그 실린 논문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사이언스 보면은 이 점박이 하이에나 가지고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는데, 점박이 하이에나가 동물 중에서 사회생활을 상당히 좀 인간과 가깝게 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점박이 하이에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암컷의 영도력 하에 움직입니다. 암컷이 그 이제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많게는 한 100마리까지 이렇게 이제 함께 몰려다니면서 생활하는데, 그 작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 보면은 그런 강한 암컷 어미를 둔 그 새끼 같은 경우는 그 어미가 뭐 어떤 일로 이렇게 죽게 되더라도 6년 동안 그 조직 내에서 사회적 지위하고 그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6년 정도는 유지하는 걸로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서열 중시 문화의 기원, 그 다음에 이 동인에 대해서 또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 한국 사회 서열 중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을까 쭉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논문도 찾아 읽고 책도 사서 보고 하면서 대개 이제 간추렸던 것들이 한국어의 좀비어 체계,
그 다음에 수도작 농종 문화. 수도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벼농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교 문화,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연령 중시 관행, 그 다음에 한국인의 경쟁 성향, 그 다음에 물질주의, 비교 성향, 그 다음에 과거제도 같은 어떤 지대추구를 조장하는 시험제도,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그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면서 다른 요인을 매개로 한국 사회의 서열 중심 문화에 영향을 끼쳐왔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모형을 결국은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가장 비중 있게 살펴봤던 내용이 우리 한국어의 좀비어 체계입니다. 좀비어 체계. 결국은 우리가 이 좀비어 체계를 쓰는 한은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관행, 문화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제가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기까지 언어와 사고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조금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월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언어 상대성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상대성 가설. 이거는 언어는 인간이 세상을 지각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게 이제 언어 상대성 가설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존재하는 까닭에 인간의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주 꿰뚫어 본 하이데커 같은 철학자 같은 경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이제 설파를 했죠.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의 1984 소설, 거기 보면은 오세아니아라는 그런 이제 가상의 국가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시는 무슨 반란이나 배반 이런 걸 꿈도 못 꾸게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신어라는 뉴스피크, 신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쓰게 하는데, 그런 발상 자체가, 그런 접근 자체가 언어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을, 인식을 전제로 해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어의 좀비어 체계와 한국 사회의 어떤 서열 중심 문화와의 어떤 관계를 이제 살펴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한국 사회 이제 좀비어 체계는 높임말하고 낮춤말 구분이 아주 확실하거든요, 사실은. 확실하고. 그래서 그걸 그게 서열 중심 문화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말을 그렇게 써왔느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말을 쓴 게 한 500년 됐다? 아니면 1000년 됐다? 아니면 2000년? 아니 2000년이 아니라 지금 기록에는 안 남아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썼다? 각각의 의미가 다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사고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언어 체계의 지배를 받았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국어학 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좀 책을 몇 권 구해가지고 이기문 교수나 다른 국어학자 책을 도대체 한국어에서 그런 높임말, 낮춤말, 이걸 언제부터 썼나,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걸 봤더니, 한자의 음과 훈을
따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한 게 이두죠. 이두. 신라시대. 예. 그 보니까 향가를 이렇게 그 이두로 기록한 내용에 보니까 그때도 높임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하시죠. 거기 이제 그 어미가 시조. 예? 예. 어간 뭐 어미 이렇게 그 하시죠 할 때 시조가 어미인데 우리가 이제 조는 맨 끝에 있는 거는 어말어미라고 그러고 그 앞에 시 붙어 있는 시 그거를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어말어미 앞에 있다고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데 신라시대 향가에도 시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선어말어미로. 그 이야기는 높임말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표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형태가 향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그런 일이 관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을 찾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작년에 네이처에 실린 독일의 그 막스 플랑크 재단의 그 러비츠 교수라는 분이 이제 거기 이제 박사가 굉장히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학문 분야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수행한 연구를 보니까 우리 한국어의 원류에 해당하는 언어를 처음 썼던 사람들은 지금부터 한 9,000년 전에 중국 동북지방 요하 지방에서 기장이나 조를 재배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일부가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반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3,000년 전에는 일본에까지 도착한 걸로.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재배하는 작물 가운데 벼하고 보리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벼하고 보리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정확하게 한반도에 몇 년도쯤 내려와서 정착을 했는지 일본에 3,000년 전에 이제 정착했던 건 아는데 근데 이제 일본 내려가기 전에 한국에 보니까 욕지도에서 발굴된 인구라고 일본에서 이제 발굴된 인구라고 DNA 검사해보니까 한 95% 일치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4,000년, 5,000년 전에 한국에 정착을 한 게 아닌가. 그 한국어 원류에 해당되는 언어를 썼던 그 한국어 원류라는 게 트랜스 유라시아라 해가지고 우리 흔히 우랄 알타이어 그렇게 많이 저기 하죠. 거기에 이제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스어, 트리크어 그런데 그 언어 체계에 높임말 이런 게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어하고 일본어에 많이 남아 있어요. 다만 이제 한국어하고 일본어 경어책에서 차이는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올리게 돼 있는데 일본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말을 올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말을 올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말을 올린다고 그래요. 조금 그래서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사이 어떤 서열 관계는 나이로 결정되고, 근데 이 나이가 결정되면 바로 거기에 좀비어 체계가 적용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이렇게
대가족 제도 하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부 말이 달라지고 호칭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예? 예. 극존칭에서부터, 예, 그냥 반말해도 되는 사람까지. 예. 그래서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 발화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계속 말이, 예? 영어로 예를 들어서 you, 예? 그게 할아버지든 뭐 누가 됐든 대통령이든 뭐 물론 이제 대통령 같으면 이제 you라고 하기보다는 프레지던트하고 뭐 그러게 하겠지만은,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 해라가 아니고 하셔요, 뭐, 하시죠, 뭐.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이를 중심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말의 위계가 권력이나 사회의 위계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삶이 일상화되어 있을 때, 예,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서열을 의식하는 삶에서 노연할 방법이 없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나이만 가지고 이제 서열을 따지는 건 아니고 권력이나 재력, 지위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이제 또 그 높낮이를 또 따지죠. 예, 따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말투를 들으면은, 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앉아가서 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말투를 들으면은, 예, 어떤 사람이 윗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랫사람이. 예, 그래서 누가 앉아야 할 사람, 아니면 누가 서야 하는 사람, 예.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사람, 먼저 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 사람, 부리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이 구분이 거의 명백하게 파악이 되죠. 이 말을 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예.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이 좀비의 척이야말로 대다수 한국인을 이제 유사 신분 관계로 엮이게 만든다. 예, 그렇게 그 얘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작 농경 문화, 예, 벼농사 농경 문화, 벼농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벼농사는 밀농사하고 굉장히 그 차별화되는데, 밀농사는 혼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벼농사는 절대 혼자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지을 수 없는 게 이제 벼농사예요. 그래서 첫째, 예, 벼농사 특징은, 밀농사하고 차별화된 특징은 협업과 공동노동이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노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소유하는데 생산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어가지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농법의 농사 기술의 표준화하고 평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 예. A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굉장히 그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농법을 적용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많은 걸 얻는데 B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홀하고, 그렇게 되면 그 협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같이 일하는 거죠. 예. 그래서 농사기술의 표준화, 평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불필요한 갈등, 분란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농사 질 때는 리더가 있습니다. 좌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연세가 높은 어르신이거나 아니면은 농사 기술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분의 진두 지휘하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법의 표준화, 평준화를 담보하는 한편
이게 꼭 공동으로 뭘 하다 보면은, 예? 예.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죠. 무임승차 또는 혜택. 예. 그걸 또 방지해야 돼.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아주 엄격하게 제재하고 벌을 가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좌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호사 체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또 사회문화적 유산을 남깁니다. 첫째로 공동 노동을 하다 보니까 예?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사실 다 파악이 돼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하여튼. 예.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강렬한 평등화의 열망을 갖게 되고, 반면에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농법을 표준화하고 평준화해도 나중에 보면은 차이가 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벼에도 적용되고 고추에도 적용되고 다 되는데, 예.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논에 나가가지고 피를 제거하고 잡초를 뽑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거름을 내고 그런 논에서는 소출이 더 많이 날 수가 없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평등화의 열망과 함께 이 아주 치열한 이 차별화 욕구가 또 이제 거기서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철성 교수는 이 비교와 질시 문화라고 이제 그걸 명명했는데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그 평준화 제도화에서 평준화된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 변홍사 체제는 그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나이가 많거나 여하튼 농법에 해박한 그런 좌상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편제된 체제인데 그게 이게 유교 문화의 어떤 장유 유서 그거하고 딱 결합돼 가지고 연장자 존중 관행, 연령 중심 문화 요게 한국 사회에 아주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러도 풍화되지 않는 어떤 삶의 문법으로 자리 잡게 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체제 하에서도 그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이제 존재했는데 이게 이제 그 농사 짓다가 그 집안에서 그런 집안에서 이제 그 과거에 이렇게 합격하고 그래 중앙 정계에 진출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전에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소출 눈리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하사 받은 노비나 그다음에 전답 같은 걸 잘 개간하고 아니면 수리 불완전답 원래 물을 댈 수 없는 논에 볼을 쌓든지 해가지고 물도 대고 그러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생산량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중앙 정계에서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문화. 유교 문화는 아직도 한국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게 이제 유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학자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유교화된 국가다. 저는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은 그런 성격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좀비어 책에 나타나 있는 유교 서열이라는 호칭, 이것도 사실은 그 인간관계에서 서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권력 관계를 확인하는 유교 문화의 일정 부분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좀비어 체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되어 있고 강력하게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의 어떤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 중시 관행.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유교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연령수를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연령수를 원칙을 지키려고. 그래서 나이를 중심으로 명령과 복종, 위계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게 유교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 당연히 그 연령 중시 관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그 우리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벼농사 문화에서 원활한 협업과 공동 노동으로 해서 어떤 나이에 따른 그 유계 구조를 구축했고, 그걸 또 존중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연령 종식 관행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 그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 중식 관행 요것 역시 한국 사회 서열 중심 문화를 지탱하는 핵심 버팀목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성향, 한국인의 경쟁 성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벼농사 문화라는 게 평등화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차별화하겠다는 그런 또 욕구를 이제 자극했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부존 자원이 거의 없죠. 부존 자원이 없는데 땅덩어리는 좁고, 그래서 굉장히 조밀한 인구 밀도를,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뭐 그 몇몇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인구 밀도가 두 번째로 높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또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그 전통적 신분 체계가 와해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평등주의 생각을 굉장히 그 강고하게 이제 갖게 됐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벼농사 체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그 비교와 질시 문화가 이제 작용했고, 그런 것들이 다 경쟁 성향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비어 체계 자체도 누구나 좀 그 존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그 강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쟁 성향이 계속 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강한 집착을 이제 갖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 물질에 집착하는 경쟁 성향도 굉장히 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지대추구 유발제 시험제도, 요거는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과거 제도인데요. 원래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원과 자리의 어떤 배분을 위해서 각종 시험, 뭐 과거 시험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공기업, 대기업의 공채, 뭐 수능,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용하죠. 이게 이제 다 자원과 자리의 배분을 위해서 활용하는 시험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 한국 사회 서열 관계의 출발점에는 관존민비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옛날에는 이제 그 관존민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관존민비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이런 그 과거 시험 같은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그 을 위에 군림하는 맛을 그 주는 게 바로 이게 이제 관존민비에 기반한 서열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열주의에 대한 어떤 그 중독성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벼농사 체제에서 이제 그 과거에 합격하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의 창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문전 옥답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자체도
서열의 어떤 상승과 관련해서 이런 과거 시험 같은 그 시험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질주의하고도 이제 굉장히 관련이 됐고요. 그래서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많은 그 연구 결과가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적 성공을 굉장히 중시한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이죠. 거기 이제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의 성인 약 18,850명 대상으로 이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서 한국인은 물질적 행복을 1순위로 이제 꼽았습니다. 이 물질적 행복 꼽은 한국의 비율이 이제 19%인데, 물질적 행복을 가장 높게 1순위로 뽑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는 가족, 그 다음에 이웃과의 어떤 관계, 그런 것들 이렇게 꼽고 그랬는데, 한국은 이제 물질적 행복을 이제 1순위로 꼽았고. 근데 이런 어떤 물질주의 가치관은, 서울대 사회학과 이제 장덕진 교수가 세계 가치관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예. 그 정도로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한국인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왜냐하면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면 계속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하면 이게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되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더 자기보다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 비교하면은 덜 그래도 불행하다고 생각할 텐데,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항상 이 주변을 의식하면서 타인과 비교를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 여기 이제 광주과학기술에 있는 김희삼 교수가 이제 수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위와 물질을 중시하고 과시적 소비 경향을 보인다. 그런 연구를 이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다른 요인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이 서열 중심 문화를 키우고 있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사회 서열 중심 문화의 어떤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서열 중심 문화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공 서열제와 이계중시 조직 문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연공 서열제가 지금 굉장히 확고하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시아 농경 문화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조직 내 위계를 설정하고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까지 결정했던 그런 관행의 유산이거든요. 연공서열제. 그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제 기업 쪽에 이게 이제 돌아가지고 사실 저처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연구소. 특별히 하는 일 없어도 딱딱딱 이렇게 번금 올라가고. 근데 사실은 좀 불합리하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로 번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한국은 정년할 때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기업이나 조직이 많아요. 그게 참 상당히 이제 불합리한 겁니다. 이미 생산성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이게 좀 굉장히 불합리하다 해서 상당히 연공서열제를 개혁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계획이 안 됐어요. 잘 안 돼. 예. 잘 안 돼, 이게. 문화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 그 다음에 어떤 선호,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공서열제 이런 걸 적용하게 되면은 조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이제 많은 기업이나 조직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연공서열제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카카오가 뭐 그렇게 했어요. 그 대표를 브라이안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우리말로 부르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경칭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호칭만 바꾼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 인해서 이제 그 직장인들한테 어떤 유형의 조직 문화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시 여기서도 보면은 유계형이 36%로 제일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형, 혁신지향형, 시장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유계형,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서열 중심 문화, 유계 중심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시욕과 사회적 소비의 문제. 소비라는 거는, 어떤 성격도 갖냐면은 자신의 소득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공공연하게 과시하고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과시적 소비라고 그러는데, 사회적 소비. 근데 그런 굉장히 차등적인 소비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찾게 되는 게 명품이에요, 명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세계 한 10위 정도? 명품에 대한 소비가 한 10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명품, 짝퉁 명품이 아주 감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강원대 유승호 교수가 이제 설문조사 2015년에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사람들한테 왜 명품을 사냐 물어봤을 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1위예요. 명품을 사는 이유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자주 사봤느냐? 2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 가운데 한 72%가 명품 모조품을 구매한 경험이 너무 이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모조품인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저도 지금 혹시 하나 차고 있든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갑질.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서열 중심으로 가장 저급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갑질이죠. 그래서 이게 칼기, 회항 사건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옥스포드 사진에 등재가 됐어요. GAP, JIL 해가지고 갑질이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인데, 한 조사에 따르면은 2018년 수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은 성인 남녀 1000명 가운데 응답자의 한 95.1%가 갑질 문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다음에 54.3%가 실제로 갑질을 당해봤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참 갑질이 굉장히 저급한 형태로, 그다음에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견디기 어려운 형태로 이제 이게 표출이 되는 게, 이게 좀비어 체계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이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언어폭력 형태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서양학자는
뭐 서약자는 아니지만 강준만 교수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에 이 전이 공격성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당하고 B는 또 C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갑질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은 거기 그 갑질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경비원에게 그냥 막 모멸감을 주고 근데 또 이제 경비원은 택배 기사 상당히 막 대놓고 무시하고 택배 기사는 이제 그 라이더 배달하는 배달 기사에 또 그냥 막 흘려대고 이제 그런 관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그 서열이 낮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모욕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자신의 위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갑질 발생 빈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 엄기호 박사의 이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이 싫어서 결국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가는 젊은 그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이 싫은 가장 큰 이유 자기보다 조금만 지위가 낮으면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열관계의 부동성, 서열관계 부동성. 이 한국 사회에서는 서열이 한번 설정이 되면 이게 좀처럼 바뀌기가 어려워요. 바뀌는 상황을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서열관계가 엄격한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아래 사람이 서열해가지고 상관이 되면은 줄사표를 내죠. 줄사표를 내.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열이라는 게 어떤 사회가 두루 인정하고 공정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어떤 시험에서 결정돼 같으면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제 법관 인사 방침이 2010년에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에 의해서 인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동기들끼리 등산하더라도 맨 앞에 연수원 1등 한 사람이 앞장서고 그 서열대로 쭉 줄을 서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더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먼저 오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서열 관계가 엄격하고 부동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마지막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교육적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열 중심으로 교육적 유산. 먼저 서열을 이렇게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데 주력을 하기보다는 뽑는 거, 선별하는 거, 변별과 선발에 완전히 치중한 교육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적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업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학 입학할 때 당시 그 학력고사나 수능 성적 보고 뽑았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 입학할 때 그과의 학력고사나 수능 성적이 얼마냐? 그거 보고 뽑았어요. 그게 무슨 평가 요소의 전체 50% 차지하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학교 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게
이 서열을 중시하고 그거를 어떤 부동성, 불변의 가치를 이제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 서열을 매기는 게 주로 이제 수능 성장 이런 것을 매기기 때문에 대학이 입학한 학생들의 수능 성적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예, 서열화가 되죠. 예. 그래서 그거에 너무 학생들이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또 저는 이제 사범대학에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인적성, 면접을 해서 학생을 아주 큰 점수는 아니지만 그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인적성. 그래서 학생들 면접을 해보면은 우리 대학이 우리 그 교육이 참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지원해서 오는데 학과가 성적이 완전히 달라요. 예? 자기가 얻은 점수로 갈 수 있는 그 대학에 딱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A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학과하고 B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학과하고 C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학과 완전히 달라요. 이건 문제가 있죠. 자기가 뭘 공부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지향이 없는 거네요, 이게.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서열을 이제 중시하기 때문이고. 근데 그게 대학의 서열 체계에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지원하고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니까 그 서열 체계가 굉장히 어떤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강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럼 왜 이렇게 서열 체계가 그렇게 한국이 강한가? 이게 한국이란 나라가 이 단일성과 밀집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인종, 종족, 종교, 언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밀하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극단적인 교육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 서열 체계가 이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학을 가더라도 더 높은 서열 체계를 갖고 있는 대학으로 가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또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차별화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도 서열 격차가 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조금 거기서 거기지만은 서희 다른 대학에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에 갔을 때 거기서 얻는 보상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기업도 마찬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기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받는 보상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유리한 교두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예, 그런 대학이나 기업에 가는데 유리한 교두보를 어떻게 확보하냐? 예, 사교육이 도움이 되더라.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서열이 나름대로 어떤 그 힘을 갖게 되려면은, 권력으로 이어지려면은, 예, 서열을 얻는 과정이 공정해야 되겠죠. 예, 공정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게 교육적인 타당성, 이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오로지 공정성만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1년에 이런저런 조국 사태니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수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응? 학종부 전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시 강화 이렇게 갔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 오지선다형 문제 풀이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과연 정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냐. 인간의 능력은 어떤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객관식으로 해야지만이 논란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박권일 작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불평등은 참지만은, 예? 불공정은 참지 못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그 간판을 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굉장히 공정한 과정을 거치한다면 간판 인정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대안이 없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뢰 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가 감수해야 되는 어떤 한계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토론 문화의 이축을 또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토론을 하는데 한쪽은 그냥 말투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입장이고 한쪽은 반드시 경어를 쓰고 그래야 하는 입장이면 그게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좀비어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토론이 안 됩니다. 그것은 대학 교수들이 활동하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원로 선생님하고 신진 학자하고 토론하면 토론 될 수가 없습니다. 토론을 정말 그 본질에 충실하게 했다가는 나중에 인간적인 비난을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예. 사람이 덜 되먹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시와 차별의 편제. 이게 수능 성적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 그걸 기준으로 이제 대학 서열을 매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그걸 이제 이렇게 뭔가 현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이 과잠 문화가 등장하죠. 예, 과잠 문화. 예, 학과별로 이제 맞춰가지고. 근데 그걸 아무나 입는 건 아니고, 나름 서열이 높다고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대학교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일부 고등학교까지 이제 흘러가고, 또 대학교에서도 저는 그거 조금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내가 이거 여기 다니는데, 예,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나 고등학교도 좀 유별난 데 나왔다,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출신 고등학교까지 여기다 딱 새겨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만족을 느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 보기에 좀 그래요, 그런 것들은. 근데, 과시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이제 차별 행위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보면 참, 예? 예.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나, 예? 멸칭을 써요, 멸칭. 경멸하는 호칭. 예? 그래서, 예? 정시로 들어온 사람은 이 프라이드가 아주 쩔어요, 그냥. 정시로 들어온 사람, 프라이드가 쩔어. 왜 그런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반면에 기획윤둥 선발 들어온 사람은 기균충, 지역균형 선발 들어온 사람은 지균충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같이 학교 다닌다고 해서 같이 어울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투의 어떤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게 다 서열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또 다르다.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렇고, 예. 그런 이제 저기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말로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지만, 한국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에서 서열 따지고 그걸 권력하는 정도가 조금, 두드러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게 근데 급속한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 전혀 풍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측면.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 사회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런 사회처럼 이제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을 좀 깊이 있게 따져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좀비어 체계가 서열 중심 문화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서열 중심 문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좀비어 체계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비어 체계의 변화만으로도 한국 사회 서열 중심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비어 체계에서 어떤 낮춤말 또는 그 반말을 걷어내는 일만으로도 서열에 기대어 군림하는 문화가 유발하는 폐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건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가? 사실은 교육이라는 건 어떤 대등한 인격체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좀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낮춤말, 반말 그거를 좀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서열 중심 문화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